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송국건 평론가 그리고 양주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24일에 화성에 위치해 있는 리튬 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순식간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정말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죠. 이 화재가 그런데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인재였다. 이런 지적과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1인치에서는 이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재가 났을 당시의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반쯤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1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근무자 등에 따르면 공장 2층에서 불이 시작됐고 소방관 출동 당시에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화재 원인은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선착제 도착 당시에 화재 그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적으로 폭발하면서 급속한 화재가 발생되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화재가 처음 발생한 2층엔 리튬 전지 35,000개가 보관 중이었습니다. 리튬 전지 화재는 물로 끌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신속한 초기 화재 진압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조금 전부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다시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처음에는 이 불이 리튬 배터리 전지 한 개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순식간에 연속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참사가 크게 번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리튬 전지라는 것이 물로는 진압이 안 되고 이게 다 연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또 이런 특징이 있어서 아마 조기 진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물이나 또 분말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분말 소화기로도 지금 진압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같으면 전용 소화기가 있긴 있습니다. D형 소화기라고 전용 소화기가 있는데 저것은 이제 35,000개가 보관이 돼 있으니까 연쇄 폭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연쇄 폭발을 하기 때문에 저것은 다 전소가 될 때까지 다 기다렸던 거죠. 이게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이 음극은 흑연으로 돼 있고 양극은 코발트로 돼 있어요. 그 전지가. 근데 그 안에 이 서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해질 용액은 흐르고 있고. 근데 그 분리막이 이제 대체로 이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분리막이 손상이 됐을 때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 한두 개 정도 같으면은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게 저 정도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에서는 연쇄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그 큰 화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도를 들어봐도 리튬 전지가 지금 공장 내부에 35,000개가 쌓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 폭발로 이어지면서 이 화재가 더 큰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위험한 거였더라면 작업용을 일부를 따로 두고 보관은 다른 곳에 했었어야 이게 맞는 얘기 아닐까요? 네, 그게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도 리튬은 위험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하고 적재해 있는 곳, 쌓아 있는 곳은 다르게 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방당국에서 당시 공장의 설계 도면 2018년도에 도면을 공개한 걸 보면 마치 작업장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나와 있긴 해요. 도면에는? 네, 도면에는. 네. 그런데 CCTV 그때 당시 화재 영상 같은 걸 보신 분들, 화재 전에 직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시겠지만 근로자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공간 한쪽에 굉장히 많은 양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작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을 하려면 어차피 작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걸 작업장으로 가져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이나 가져와서 얼마만큼이나 작업장에 두고 일을 해도 불법일까? 이건 또 별다른 어떤 법정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물질의 양을 어느 정도 뭐 두고 이쪽은 보관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다는 그런 거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따로 보관해야 되지만 따로 보관하고 있더라도 일하려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가져와야 돼?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별도 규정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찰에서는 이게 그렇게 작업장에서 어쨌든 별도 보관을 못 하더라도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네네. 그러니까 폭발의 좀 뭐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조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없었는지 이것도 또 본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지금 도면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도면상으로는 어쨌든 그 보관 장소가 따로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 정황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만일에 이 아리셀이라는 사업장이 불법으로 그 구조 변경을 한 게 사실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뭐 적절한 또 처벌이 따르겠네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게 이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야, 그 불법 변경을 했으니까 바로 이거 잘못이 그렇죠. 아니야라고 예. 할 수 있는데 뭔가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그렇게 변경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까지가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때 당시에 작업장이 있다라고 설치된 게 도면상에는 가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가벽을 철거하는 데는 뭐 지자체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철거하고 작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은 못하는 거고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냐면 소방당국에 그 가벽을 철거하는 걸 통보를 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화재가 또 발생을 했고 내지는 지원하는데 더 어려움이 컸다는 것까지가 나와야 네. 이걸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화재 영상의 첫 번째 CCTV를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아 불이 연기가 막 나고 하니까 직원들이 막 서둘러서 불을 끄려고 하는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꺼지지가 않고 더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 리튬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적합한 소화기가 필요한데 그 소화기가 지금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예. 그 안에 이 전용 소화기가 배치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비치가 안 돼 네.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일반 소화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분말 소화기는 뭐 36개나 있고 또 청정가스 소화기가 또 있었고 CO2 소화기 2대가 배치돼 있었지만 이게 그 D형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소용이 없는 소화기였던 거죠. 전혀 그렇죠. 그걸로 네.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용없는 거고 그런 거죠. 다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어도 리튬 전지에 다 옮겨 붙어서 그렇죠. 폭발이 일어났을 텐데 네네. 전혀 소용이 없는 그것을 구별을 해놨고 그리고 이게 D형 소화기가 지금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싸다고 하고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소화기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성능을 검증을 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기관이 이건 없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네요. 네, 예. 그래서 저번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기관이 없으니까는 그 성능 실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화기 같은 경우는 특히 확실한 성능이 실험이 끝나서 위치를 해놔야지 네. 유사시에 그대로 효과를 내잖아요. 예. 근데 성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은 이제 좀 하나씩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고칠 건 고쳐야 되겠죠. 예,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이 참사인데 그 증언, 그러니까 유가족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뭐 안전교육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비상구의 위치도 몰랐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주목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화재가 난 날이 6월 24일인데 6월 24일 이틀 전에도 또 불이 났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숨진 중국인 여성의 남편이 증언을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이틀 전인 22일에 그때도 리튬 전지가 폭발한 사고가 있었고 그때도 소화기로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불을 끄려고 했는데 듣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때 당시 비치됐던 소화기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건데 또 다른 피해자의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불났다는 거, 네. 사고 있었다는 거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조치만 했다는 겁니다. 쉬쉬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러면 이 6월 이전에도 이 몇 차례 뭐 사고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고 네. 진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그냥 쉬쉬하다가 이렇게 대형 사고로 번지고 만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죠. 그때만이라도 네. 제대로 점검을 했더라면 불과 이틀 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었어야 할 안전 점검도 굉장히 부실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의심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점검을 어떤 업종이냐 예. 또는 인원이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안전 점검을 하는 단계가. 그런데 이 업체는 이 아리셀은 고용노동부가 선정을 한 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대상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기업이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 짧은 기간에 아주 소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 쉽게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리셀이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소액을 주고 그렇죠.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예. 그리고 짧은 기간에 컨설팅을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컨설팅을 한 쪽에서는 상당히 이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아주 아레셀 공장이 우수하다.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의지가 높다. 안전에 대한 경영 의지가 높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근로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게시판 활용, 사업장 내 안전보건 표시 부착 상태 양호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전혀 지금 컨설팅을 이제 한쪽에서 예. 그런 보고서를 낸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 제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60% 정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를 하는 네. 그 기준에만 충족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컨설팅을 받았는데도. 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이제 컨설팅은 조금 전에 이 아리셀에 대해서도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걸 화제가 나기 얼마 전에도 했는데 네. 그런 그 보고서를 내놨다고 하니까는 예. 여러 가지 이제 고칠 점이 많은 거죠. 이 제도를 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그러네요. 있는 거죠.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이런 안전 점검을 받는 게 지금 전혀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산업안전관리 이 점검이라든가 이런 감독을 지난 5년 동안 아리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되게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위험한 기계라든가 유해물질 같은 것을 관리하고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게 임의로 일부를 선별해서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약간 샘플링 예. 방식으로. 근데 왜 점검을 받지 않았을까? 이거는 지금 저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비춰서 그냥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식의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것들이 면제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안전점검, 안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비용보다는 네. 소액으로 컨설팅을 받고 나서 거기서 면제부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할 바를 다 했습니다라는 것만으로 혹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흠결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 네.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예. 한 게 3월 28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 그렇게 3개월 오래되지 전이에요. 않았어요. 3개월 예, 전에 무려. 컨설팅 받은 예. 거예요. 근데 컨설팅을 한쪽에서 양호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뭐 어떤 뭐 점검 같은 것을 안 한 것인지 그냥 그러니까는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총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년째 이 산업 현장에서 정말 이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이 화성 아리셀 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에 발생했던 이천 화재 참사와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초 불씨 목격 40여 초 만에 지하 2층부터 전체로 불길이 뒤덮였다. 지난 2020년 4월 29일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 익스프레스 화재의 부상자 목격담입니다. 연기 없이 우레탄 폼을 타고 번지던 불이 갑자기 출입문 부근에서 폭발적으로 확산한 게 피해를 키웠습니다. 불꽃이 마감재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 폼에 착화가 되었고 천장과 벽체에 우레탄 폼을 타고 점차 확산됐으며 이천 한 익스프레스 사고로 2명의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이천 화재와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가 쌍둥이 같다고 회고했습니다. 도망가다가 그냥 다 쓰러진 거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똑같죠, 뭐. 우리 매지하고 막내는 위에서 뛰어내렸어. 유가족은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것만 다를 뿐 고용 형태가 불안전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붕괴했습니다. 당시 희생자 시신 수습을 하기까지 7일, DNA를 통해 신원 확인까지 더 시일이 걸린 상황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익스프레스 유가족들은 대체 4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며 되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가 될 거라며 4년이 지난 지금도 아픔을 겪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1차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천에서도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거든. 강제로. 재판 열릴 때마다 계속 줄잖아요.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계속 빠져나가더라고. 이천 참사 유가족들은 잊지 말아달라, 대책을 세워달라 외쳤지만 희생자가 외국인으로 뒤바뀌었을 뿐
똑같은 참사는 4년 만에 되풀이됐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두 참사는 정말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점,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 대부분이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였다는 점,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 없이 희생됐을 거라는 점,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에 발생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당시에 노동자 38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이 희생자를 발생시킨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경우에는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단체가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아마 4년 전이어서 당시에도 정말 이 큰 참사여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만 좀 그 사이에 좀 잊혀진 감이 있어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당시 화재 원인이 뭐였죠? 이것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게 2003사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레탄 폼 작업을 하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레탄 폼 작업을 하면 유증기가 발생합니다. 그냥 기름이 수증기처럼 공중에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불은 정말 가까이 가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주유소 가면 거기서 이렇게 라이터 같은 게 절대 켜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같은 공간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용접 작업을 했던 겁니다. 아이고, 이게 그냥 말만 들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돼서 화재가 일어나는데 지금 아까 아리셀 같은 경우 리튬이 있었죠. 여기는 또 우레탄 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이고. 뭐가 있냐면 이 건물 내벽에 다 샌드위치 판넬. 이 화재 참사 때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깥에 이 저 단열재 바깥에 있는 소재 안쪽에 단열재가 들어가는데 이게 우레탄이나 스티로폼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또 우레탄 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타면 한 번 타기 시작하면 20시간 넘게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레탄 폼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 샌드위치 판넬에도 우레탄 폼이 들어있었고 불이 커지면서 그게 또 옮겨 붙으니까 유독가스가 나오고 이 그 안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화재가 이 불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기 전에 애초에 호흡이 곤란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뉴스 보시면서 계속 참 이상하다. 왜 대형 화재 참사가 등장을 할 때마다 이 샌드위치 패널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어김없이 이번 이 아리셀 이 사업장에도 이 샌드위치 패널을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리셀에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을 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인명 구조가 좀 늦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오전 10시 31분에 이제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을 했는데 그리고 이 진화 작업을 하는 와중에 한 47분 후에 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샌드위치 패널이 그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벽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진입을 못했어요. 진입을 하면 소방관들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붕괴가 되니까요. 붕괴가 좀 막 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진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를 해서 한 2시간 한 41분 만에 특수 요원들이 이제 진입을 해서 인명의 뭐 이렇게 구조 활동을 벌이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지체가 됐다. 인명 구조 활동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이 자재의 특성상 참사를 키울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지금 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거를 쓰는 걸까요? 뭐 짐작도 다 하시겠지만은 싸기 때문이죠. 비용 절감. 그런 건축 기간도 단축시킨다. 그 샌드위치 패널로 하면은 싸고 단축되니까 뭐 건설 업계에서야 그거를 선호를 하게 되겠죠. 선호를 하는데 이게 다행히 그때 그 화재 참사 이후에 2021년에 좀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돼서 이 방화 성능을 이제 인정을 받아야지 샌드위치 패널이라도 방화 성능을 인정을 받아야지 그 시공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만들어진 건 이 아리셀도 마찬가지고 전에 만들어진 거는 그대로 이제 노출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소급 기준도 이 부분을 보면은 인정받는 거 방화 성능 인정받는 게 영상 700도 온도에서 10분 동안 버텨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리튬 전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이게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소용이 거네요. 없는 거예요. 리튬 전지에 의한 화재는 이 기준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리튬 전지와 관련해서는 더 강화된 별도의 또 기존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이천 화재 참사 이후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 건축법을 개정을 한 게 2021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이 건축법이 개정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물들은 그러면 화재 예방이 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법을 바꾸긴 바꿨는데 예. 뭐 이런 정말 눈 가리고 아홍잉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규정을 바꿔서 이 건물의 마감재는 이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를 쓰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놓긴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샌드위치 판넬이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깥에 이렇게 마감재가 있고 그 안에 이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단열재를 뭘 쓰는지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뭐 꼽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결국 비용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준불연재, 그러니까 불에 잘 안 타는 것들은 내부 단열재가 일반 단열재에 비해서 적어도 2배 이상 비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점검을 나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정부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가더라도 마감재가 난연재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외부는 볼 수 있는데 그걸 멀쩡한 건물을 뜯어보기는 또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어떤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알맹이는 다 옛날처럼 불에 잘 타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게다가 지금 리튬 이온 전지처럼 규정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으로도 감당 안 되는 거. 리튬은요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뭐 휴대전화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쓰이는 데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규정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화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도를 조금씩 손보긴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지켜지지가 않았고 또 이 제도 또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서 이 근거 기준을 촘촘하게 또 꼼꼼하게 다 살펴보지 못했다는 이 어떤 허점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결과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그 증거가 되는 어떤 통계가 또 있습니다.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0.3을 기록했고 일본은 0.13, 독일은 0.12, 영국은 0.03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산업 현장에 이런 대형 참사가 계속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 불감증이 어떻게 그 시작이 됐는지 봐야 되겠죠. 이게 이 인식이 전체 인식이 이제 그렇게 확산이 돼서 인식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사용자 특히 사용자들이 그런 인식, 그 어떤 저비용 고효율 이렇게 말로 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위험해지는 상황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재해대책법 같은 것도 뭐 제도권 정치권에서 만들고 하지만은 이걸 좀 더 선진화된 그런 방향으로 다시 뭐 종합적으로 뭐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고 날 때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오는 예. 이야기인데 진전이 해결이 안 되지 되고. 않고 있으니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저렴한 샌드위치 패널에 단열재를 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면 그 비용 아끼려다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도 도입을 했는데 그리고 다른 기준들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안전관리 같은 것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상한 쪽에 아까 이제 이건 뭐 추측입니다. 네. 잘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셀 같은 경우도 그런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우리 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라는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 엉뚱하게 이 안전병에 제대로 써야 될 돈이 그보다 조금 적다는 이유로 그런 데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의심도 네네. 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든지 그 안전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안 멈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터지면 사람이 희생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조금의 돈을 아끼려다가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화성의 아리셀 참사가 다른 참사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희생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라는 점입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 5명이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17명이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1명이 라오스인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아리셀의 경우에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 이런 또 의혹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주 노동자분들, 희생자인 분들의 대부분 그 리튬 전지를 검수하고 포장하는 업무, 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물질을 직접적으로 최종 단계에서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조업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조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여한 게 아니냐. 이거를 왜냐하면 업무를 파견받은 근로자들에게 안 맡기는 이유는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잘 알고 있는 예. 그 회사 자체 인력을 쓰도록 한 건데 그것도 어긴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메이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분들을 파견한 건데 예. 이 업체 자체는 아예 또 파견과 관련 허가도 안 받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총체적인 네, 문제입니다. 이중으로 지금 문제가 예, 되고 있는 예.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제품 검사 포장 이게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해당한다. 뭐 해당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그 논란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2017년에 그게 맞다. 네, 헌재 네, 판단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어떻게 그 처벌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방금 그 말씀하셨는데 제조업계 전반에 뭐 불법 파견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직 사이트에 가면은 이게 그냥 넘쳐난다고 해요. 예.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다는 그런 연락보고 기사도 제가 봤는데 이게 이번에 23명, 그러니까 23명의 사망자가 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8명은 외국인이고 23명 중에서 20명이 하청업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그런 실태가 잘 드러나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 파견을 쓰는가 하면은 양쪽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예.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또 특히 해외 이주 노동자들은 예.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업체들은 좀 이해가 갈 것 네. 같은데 이주 노동자에게도 그렇습니까? 이주 노동자가 만약에 이 고용 허가제 비자로 입국을 해서 그걸 그대로 지키려면은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많아요. 예. 마음대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사업장을. 네.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3년에 한 3번 정도가 이제 옮길수록 돼 있는데 이게 최근에 더 강화되는 그 안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3년에 3번을 옮기더라도 같은 지역 내에서만 옮겨야 된다. 근육별로. 예. 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구속되는 것보다는 이주 노동자들은 구속되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그 사업장을 좀 옮겨 다닐 수 있으니까 예, 이거 예. 파견 형식으로 좀 불법적인 파견 형식으로 취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처음 그냥 인식하기에는 본인들도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파견 형태보다는 정식으로 고용받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예. 이 기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번 허가를 받으면 네. 이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4년 10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종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사업주가 거의 사업주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일자리에서 쫓겨나서 고국으로 원하지 않는 데 돌아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네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재가 발생을 해도 다쳤기 때문에 이거 산업재해로 제가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해도 그냥 고용주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정확하게 통계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치료를 못 받았으니까. 하지만 일부 뭐 연구단체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면 한 80%가량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산재 은폐율이? 예, 은폐율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임금체불까지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이 2022년 기준으로 1,215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요. 예, 예. 고용노동부 조사를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100명 중 4명은 이주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한국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00명 중 10명이 또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사망하는 확률은 한국 노동자의 2~3배라는 얘기인데요. 뭐 이주 노동자든 한국 노동자든 일하다가 죽어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있어도 관리 감독은 미흡하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또 사업주들의 인식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현실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좀 바꾸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일단 그 아리셀 사고가 있고 나서 그 이주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면서 요구를 한 것들은 있어요. 예. 그 요구를 한 것들이 뭐냐면은 외주 용역업체 관리 감독을 좀 강화를 해달라는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안전, 그리고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 고용 허가제 폐지 이런 거 이제 아주 구체적인 요구까지 했습니다. 고용 허가제도 폐지해달라고 하고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이 사업장 이동이 기책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을 한다든가 네네. 이래야지 그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장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게 있었고, 또 4대 보험 가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노조 활동 지원. 뭐 이런 것들이 해주면은 여건이 되면 다 이제 해주면은 예. 이것이 좀 많이 문제가 해소가 될 텐데 우리 여건상 그걸 다 이제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이주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놓고 좀 정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지금 뭐 몇 해 전에 그 이주 노동자분들하고 뭐 비슷한 관련된 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고용허가지만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초기에는 이 이주 노동자분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적은 숫자가 들어오고 그 적은 숫자가 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되는데 정부가 관여를 해서 개입을 해서 좀 정년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시겠지만 지역에 어떤 데 가보면요, 굉장히 이주 많죠. 노동자분들 없으면 안 돌아가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안 움직입니다. 예. 산업의 영역별로 뭐 농업, 공업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정부로서는 이게 손을 놔버린 상황이 되고요. 고용허가제에 묶인 근로자분들, 단적인 예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농업도 요즘에는 이주 노동자들 없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농사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시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수확해야 될 시즌이 있는 거고, 예. 강원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고용허가제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주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약간 악덕업체를 만나게 되면 이분들은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럼 나오죠. 그럼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파견업체 본인들이 이 파견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요. 또 네네. 어떤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것부터 보장도 못 받아요. 근데 이 사용자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또 낮은 임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허가제 하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점만 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대책을 안 세우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 자체가 안 움직이고 동남아시아라든가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나라라는 게 소문나잖아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안 와요. 이주 노동자도 없죠, 이제. 네, 그럼 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와도 굉장히 연관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이 화성 아리셀 참사가 정말 너무 순식간에 그 대형 인명 피해를 냈기 때문에 관련된 그 관계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그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높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 화재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최악의 참사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은 아리셀 쪽 관계자가 3명, 그리고 이제 파견업체 쪽 관계자가 2명이 조사를 받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형법에 있는 엄성과실치사죄를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충분히 했느냐 더하기 지금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될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뭐 다른 것보다도 평소에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을 했느냐라는 것이고, 사망사고의 경우에 법정형은 1년 이상 30년 이하로 굉장히 무겁게 돼 있습니다. 네. 결국 그거를 저도 이게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도 중요하게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 기업주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네네.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렇죠. 그래야 예. 이제 좀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과연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아리셀 공장과 관련해서도 서방 지도들이 몇 차례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안전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봤을 경우 지금 나온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이면
실형을 피하기는 그리고 1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되어 있는 건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네, 이게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뭐 10년이야 이러면 1개월부터 10년인 거거든요. 네. 근데 아예 최저가 1년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상의 실형들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아리셀이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던 데는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이 법이 확대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올해 이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 2년이 끝나면서 아리셀도 5인 이상 또 50인 미만 사업장이 그 안에 해당이 되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요. 국민의힘이 이 중소기업 유예를 2년 추가로 더 연장하자. 또 이런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유예 기간이 이미 충분히 2년이 있었고 그 사이에도 이런 산업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기업 입장만 좀 사정을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유예 기간 동안 준비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때도 국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보다 건설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은 재해에서 사망률이 제조업의 2배예요. 그래서 이 건설업 쪽에서 상당히 이거 너무 이제 부담이 된다. 그런 상황이 이제 국민의힘에 계속 제기가 돼서 지금 다시 2년 더 유예하자는 안을 이미자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자 의원은 한국 노총 출신이에요. 한노총 출신에서 이것을 대표 발의를 했고 108명의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공동 발의를 했어요. 이게 22대 국회 민생법안 1호라면서요. 국민의힘의 뭐 법안 1호 이런 성격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법안을 이제 개인별로 법안 1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민생법안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원래 국민의힘 전체 법안 1호는 이거는 아니에요. 네네네. 전체 법안 1호는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 그게 1호고 이것도 그러니까는 22대 국회 개원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신속하게 이제 제출을 했다. 그래서 1호 법안 이렇게 민생 관련해서 1호 법안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2년 동안 3년 동안 도대체 준비 안 하고 뭐 했느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서 안전관리 대책 같은 거를 한 뭐 5인 이하니까는 한 2인, 3인 사업장에서도 그것을 다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별도 전문가를 둘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업주가 혼자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안전관리를.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고가 이제 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그러면은 한번 사고가 나면은 이게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50억 이하인가 뭐 그렇게 뭐 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기간을 좀 더 유예하자 이런 안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러면 5인 이상이냐 50이냐 이게 중요한 걸 보면 지금 좀 전에 말씀 나눴던 불법 파견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 숫자를 줄이려고 직원들을 두지 않고 파견업체 직원들을 예를 들어 30명이 필요하면 직원은 3명만 쓰고 계속 파견업체 직원들을 쓰는 거예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그 대상 안에 들지 않으려고. 자꾸 그런 꼼수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특히 건설업 쪽에서 왜 그러면 그렇게 제조업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나냐면 건설업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하도급이죠. 그렇죠. 도급으로 줘서. 그래서 원청의 사업주 같은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굉장히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가 그럼 원청에 애초에 대기업에 책임을 묻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민생법안이 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5인 이상, 5인 미만 이런 작은 회사의 그런 어떤 사업주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그 5인 이상이라든가 50인 이하의 그 작은 회사들을 내게 하도급을 준 원청 사업주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이 원청의 대기업 사업주들이 처벌받는 걸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생법안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하도급 쪽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 비용 부담을 결국 큰 기업들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부터 하도급을 받는 기업들, 뭐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에게 그 비용까지 주라고 요구는 못 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강제를 해놔야 대기업들도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예 기간을 줬는데 엉뚱하게 그 유예 기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파견을 받는다거나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받는다거나 이런 꼼수만 나왔던 거예요. 언제까지 미룹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예, 근데 지금 불법 파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불법 파견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도 좀 그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 파견 제도가 현실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 이 노동자 파견을 받으려면 뭐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업주들이 번거로우니까 그거 피하려고 불법 파견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그런 얘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노동부 장관이 그때 이 아라셀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예. 그 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한 발언이에요. 예. 그런데 그 현안 보고하기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도 했던 말입니다. 했던 말이고 그때 현안 보고에서는 이 제도 개선하고 정부의 감독 강화 이 두 가지 안을 두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네, 그중에 네. 제도 개선해서 네. 이거를 일종의 이 불법 파견을 좀 양성화하자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지하 자금 이런 것도 차라리 그 경제에 어차피 영향을 미치니까는 양성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는 거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파견직을 일단 32개로 딱 제한을 해놨거든요. 32개 제한을 해놨고 제조업에 직접적으로 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불법이 성행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걸 아예 좀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네네. 그 정도 지금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불법 일단- 파견의 양성화? 예. 일단 아니, 지금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을 없애는 거죠. 네. 불법을 불법을 없애고. 양성화 이렇게는 못하죠. 예, 지금 예. 불법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 것을 위로 끄집어 올리자. 법을 좀 고쳐서 예. 양성화하자. 그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양성화하려면요. 전제 조건이 현재 파견업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런 모순점들 관리 감독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예. 이렇게 환경을 갖춰놨으니 굳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양성화를 시키자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조업의 작업 현장에 이 파견업을 막았냐면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손이 들어가 줘야 결국엔 최종적으로 리튬 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정말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걸 받아서 쓰는 소비자도 안전에 위험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파견을 하더라도 파견 근로자가 이걸 만들더라도 그러면 그런 위험 물질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 파견업을 써서 하도급자들이 숫자를 눌리는 일을 벌였을 때 원청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 네네. 나를 만들어 놓으면 예. 그러면 원청에서도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파견 근로자를 쓰는 일은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바탕이 된다면 저도 양성화 아니라 뭐든지 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일단 그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거 하지 말자라고 해버리면 뭐 그냥 혼란이죠 이러면. 네. 그러니까 디테일이 빠진 네, 받쳐줘야 될 안전장치들이 이야기가, 예. 만들어진 다음에 풀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양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사회에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이 아리셀과 같은 어떤 중소기업, 소규모 그 회사들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이주 노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주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은 열악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편견이 많습니다. 언제쯤 우리 사회가 그 이주 노동자도 우리 사회의 좀 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미 시각이 왔다라고 봐요. 저는 뭐 이주 노동자가 여러 지금 넓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 한참 뭐 어린 친척 중에 한 친구가 대형 화물선을 탑니다. 네. 해외로 오가는 대형 화물선을 타는데 거기도 이른바 간부급들 사원들 외에는 다 저 다른 제3세계, 제3국에서 온 그런 분들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한국으로 치면
뭐 중견 인서울 정도의 대학을 나온 네. 분들이래요. 네네. 그러니까 영어 외국어도 잘하고 사실 지적 능력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이러다가 아예 우리 다 뺏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전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안 돼요. 근데도 아직도 인식은 마치 정말 예전처럼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헐값에 부려도 되는 사람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저출산하고도 이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이주노동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같이 다문화 사회를 이루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 자체가 붕괴될지도 몰라요. 네, 이 저출생 문제 저희가 다룰 때도 이게 대안으로 나오기도 대안으로 했습니다. 나왔어요. 심지어. 그래서 예. 이게 빨리가 아니라 이미 저는 도래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인식의 문제가 있고 제도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는 저는 상당히 좀 호전되고 있다고 봐요. 그나마. 왜냐하면 초기에 우리 이 개그의 소재로도 됐어요. 이주 노동자 문제가. 네, 뭐 사장님 예. 나빠요 하고. 예. 그래서 그때는 뭐 임금체불, 구타 이런 것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인식은 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제도의 문제에서는 저는 지금 이민청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 중이죠. 네네. 이민청이 설립이 되면은 그 이민청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은 그리고 저 인력 수급뿐이 아니고 그 수급된 인력에 대한 복지 문제, 그러니까 안전 보장 문제, 뭐 임금 체불 해소 문제 이런 것도 이민청에서 다 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청이 설립이 되면은 좀 많이 나아질 거로 봅니다. 예. 자, 오늘은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이 화성 참사의 대부분 희생자가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소수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성 발언을 하면서 2차 가해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생명 앞에 국적의 구분은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번에 희생되신 모든 사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일하다가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하는 비극적 참사는 발생하지 않기를 빕니다.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